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믿기 힘든 이야기, 아니, 제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린 지옥 같은 시간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결혼 12년 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이었죠.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아이 하나 키우며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소소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시댁과도 큰 트러블 없이 지냈고 남편도 일찍 귀가하는 편이었기에 그저 이 평온이 오래가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왜 그럴까요? 너무 평온한 날들이 이어질 땐 오히려 불안해지잖아요. 남편의 행동이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들고 가기 시작했고, 평소엔 거들떠도 안 보던 향수를 뿌리고 출근하더군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정장에 새 와이셔츠, 머리까지 젤로 정리하고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오늘 무슨 행사 있어? 하고 물었죠. 남편은 피식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과장님 눈밖에 난 것 같아서 좀 신경 쓰는 거야. 괜히 오해하지 마. 오해.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바보처럼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한마디가 제 모든 일상을 박살내기 시작했죠.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친구랑 수다를 떨다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 아저씨? 걔 요즘 젊은 여자랑 매일 점심 먹으러 다닌다며. 둘이 아주 붙어 다닌다던데? 사내 연애인가 봐. 아, 아니지. 걔 결혼했다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아무 생각 없이 흘린 소문 하나가 제 뇌리를 때렸고, 그 순간부터 저는 숨도 못 쉴 만큼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심일 뿐. 그날부터 저는 남편의 행적을 조용히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저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결혼하고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한 적 없었는데 이렇게 남몰래 뒤를 캐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 단골 손님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고 남편의 평소와 다른 행동들이 자꾸만 연결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틈을 타 살며시 휴대폰을 열었어요. 비밀번호는 여전히 결혼 기념일이더군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 불륜을 숨기면서도 그 시작점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라니. 휴대폰을 열자마자 바로 민지라는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사진첩에 저장된 이름도 아니고 카카오톡 상단에 고정되어 있더군요. 전 직감했어요. 이 여자가 그 여자구나. 하지만 사진도 통화 기록도 다 없었어요. 남편은 똑똑했어요. 대화 내용은 수시로 삭제했는지 카톡은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딱 하나를 놓쳤더라고요. 파일 탭에 저장된 사진 한 장. 모텔룸 안에서 두 사람이 셀카를 찍은 듯한 사진이었어요. 남편이 반쯤 누워있고 그 여자는 시트에 머리를 기대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남편의 어깨를 끌어안고 있더군요. 그 순간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아니,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숨도 쉬기 어려웠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며 남편을 맞이했고 늦게까지 자는 남편 옆에서 가만히 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는 이유로 내 옆에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누워있을 수 있는지,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는지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사람 그냥 두지 않겠다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소리 지르거나 따져 묻는 일은 없었어요. 그건 제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남편도 그리고 그 여자도. 첫 번째로 한 일은 카페 일을 하루 접고 남편의 뒤를 밟는 일이었어요. 평일 오전 남편은 출근길에 정장 차림으로 나섰고 저는 몰래 그 뒤를 쫓았습니다. 출근하는 줄 알았던 남편은 놀랍게도 회사 방향이 아닌 반대편 골목으로 향하더군요. 그 길 끝에는 작은 원룸 건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한 여자가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포니테일, 흰 셔츠에 스커트 차림, 그리고 남편을 보는 눈빛은 너무 익숙해서 끔찍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 앞에서 자연스럽게 웃었고 둘은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잡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차마 그 문을 열 수 없었어요. 그 순간 그 둘이 무슨 짓을 하는지 뻔히 알면서도 제 다리가 굳어버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또 하나의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여자, 민지. 그 여자가 문 앞 택배 박스를 주워들며 문득 돌아봤는데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여자, 제 후배였습니다. 대학교 때 동아리에서 만났던, 졸업 후에도 몇 번 왕래하던 그 후배, 서민지. 10년도 더 전에 연락이 끊겼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제 남편과 함께 그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저를 조롱하는 짓이었어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과거 인연을 데려와서 제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했거든요. 참아야 했습니다. 왜냐고요?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그들한테 보여줄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는 온통 민지와 남편의 얼굴뿐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보단 그 여자의 얼굴을 알아본 제 기억이 너무 기괴하고 기분 나빠서 미칠 것 같았어요. 민지는 저보다 2살 어렸고 대학 시절엔 애처럼 굴던 후배였어요. 제게 고민 상담을 하겠다며 집에 찾아온 적도 있었고 한때는 저를 언니처럼 따르기도 했죠. 그런 애가 왜, 어떻게, 내 남편과? 더 끔찍한 건 민지가 우리 결혼식 사진에 있었다는 겁니다. 신혼 초 앨범을 꺼내 확인해 보니 뒷줄 제 친구들 사이에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어요. 그때 전 이 악물고 다짐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다. 의도된 복수극이고 기획된 침투다. 이걸 무너뜨리려면 먼저 그들의 패턴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그 후 일주일간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카페 직원에게 가기를 부탁한 뒤 저는 철저하게 2사람을 따라다녔어요. 민지는 그 원룸에서 주로 머물렀고 남편은 격주로 연차를 쓰고는 그곳에서 아침까지 나오는 일이 잦았죠. 둘은 낮엔 모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밤이면 쇼핑, 영화, 심지어는 고깃집도 다녔어요. 제가 몰랐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둘은 뻔뻔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부부놀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은 집에 돌아와 아들 책가방을 챙기고 저와 함께 TV를 보며 웃기까지 했어요. 정말 인간이 이토록 이중적일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낼 순 없었어요. 그 둘이 쌓아놓은 가짜 행복을 천천히, 철저히 바닥까지 끌어내릴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때부터 전 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한때 남편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그리고 민지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제게 상상도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 2사람,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야. 민지가 먼저 접근한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이 지옥 같은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했죠. 민지가 먼저 접근한 거야. 그 말이 머릿속을 내리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람에게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전부터 안 사이라니. 언제부터요? 그 사람, 이름은 정 실장이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다 작년에 다른 부처로 발령나며 연락이 끊겼다더군요. 정 실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1년 넘었어요. 아마 민지가 남편분한테 일부러 접근한 걸 거예요. 예전에도 민지라는 여자가 좀 남자들한테 이용하고 버리는 거 유명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민지, 그 애가 의도적으로 내 남편에게 접근했다고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계획된 유혹이었다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쩌면 이건 처음부터 저를 향한 공격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민지는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언니는 참 잘 산다. 나중에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 지금 생각하니 질투로 번들거리는 눈빛이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거예요. 제 인생을 무너뜨리고 제가 가진 것들을 빼앗으려 했던 게, 그녀는 제 남편을
제 가정을, 제 아이의 아버지를 통째로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정 실장에게 부탁했어요. 민지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기록이나 증거가 있다면 도움을 좀 달라고요. 그는 망설이다가 이메일로 몇 개의 녹음 파일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그 파일을 들었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민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는 바보야. 그냥 내가 언니 하면 속아 넘어가. 난 언니 같은 사람 너무 재수없거든. 그리고 이어진 남편의 대답. 그 여잔 네 발 밑에 있어. 넌 이제 내 진짜 여잔데 뭘 걱정해. 그 순간 모든 분노가 피처럼 끓어올랐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가진 전부를 걸고 이 둘을 지옥 끝까지 끌고 내려갈 겁니다. 내 가정을 우습게 만든 대가 똑똑히 치르게 해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차분한 얼굴로 그러나 속은 활활 타오르며 상담실에 앉아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사진, 녹음 파일, 문자 내용, 그리고 남편의 행적을 기록한 메모장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말이 끝나자 서류를 조용히 정리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 책임 입증은 충분합니다. 상간녀 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결정은 조심스럽게 하셔야 합니다. 아이 문제도 있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죠. 저는 절대 조용히 끝날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이혼할 생각도 아직 없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 역으로 조여가야겠네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이 아닌 심리적 압박이라는 작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신고 이력 남기기. 남편이 불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저를 밀쳤다는 내용으로 상담 기록을 남겼고 나중에 필요하면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죠. 두 번째는 민지의 직장 탐색. 민지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어요. SNS에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브이로그까지 찍고 있더군요. 그걸 본 순간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본인 입으로 가정은 무덤이라 말하면서 세련된 척, 순수한 척하는 모습이 너무 가증스러웠거든요. 세 번째는 시댁의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시어머니는 평소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지만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알면 절대 그대로 두지 않을 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부러 남편이 집에 들어오기도 전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죠. 어머님, 혹시 민지 아세요? 남편이랑 친한 여자인데요. 같이 모텔 가는 걸 봐서요. 그 한마디로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전화를 끊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게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무슨 짓이야? 왜 엄마한테 얘기를 해? 저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민지가 웃으며 누워있는 모텔 사진 한 장을 남편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왜 화를 내? 사실이잖아. 너 그 여자랑 잘 어울리더라.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니까. 그날 밤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들이붓고 있었어요. 입을 꾹 다문 채 말도 안 하고 그저 소주병만 바닥에 하나 둘 던져놓고는 혼자 괴로운 척, 억울한 척 앉아있더군요. 한심했어요.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양 굴고 있는 그 모습이 그토록 지저분하고 작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마지막 자존심 하나 건네줬습니다. 민지한테 가. 지금 나가서 민지한테 가서 살아. 그리고 이 집엔 다시 발도 들이지 마. 남편은 제 말에 소리쳤어요. 내가 그 여자랑 뭐 했는데. 그냥 외로워서 잠깐 흔들린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외로워서? 외로워서 1년 넘게 바람 피운 거야? 외로워서 모텔에서 사진 찍고 외로워서 내 후배랑 놀아난 거냐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저 눈만 끔뻑이며 제 눈치를 봤죠. 그러다 한숨 쉬며 말하더군요. 당신이 너무 완벽해서 그랬어.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작아지더라고.
그 순간 정말이지 모든 게 터질 뻔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불륜마저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완벽해서 바람폈다고? 내가 잘해서 내가 바람핀 거야? 이게 인간이야? 아니, 그 전에 넌 남자도 아니야. 남편은 그제야 눈이 뒤집혔는지 식탁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튀었고 아이가 깰까봐 저는 황급히 문을 닫았어요. 그날 저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당신은 오늘로 이 집에서 나가라고 접근 금지 신청할 거라고 말했죠. 남편은 그제야 질질 짜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아들 보게만 해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넌 아빠 자격 없어. 아이한텐 진실만 전할 거야. 남편은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민지에게 간 건 아니었어요. 아마 잠시 친구 집을 전전했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저는 민지에게 직접 가야 했거든요. 그 여자가 숨통이 트이도록 살고 있는 그 공간으로 내 삶을 망친 뻔뻔한 얼굴을 직접 보러 말이에요. 그 주 주말 저는 민지의 원룸 앞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문이 닫히자마자 곧장 따라 들어갔어요. 입구 비밀번호는 놀랍게도 제 생일이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이 여자는 정말 저를 따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이기고 싶었고 제 삶을 뺏고 싶었던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민지의 향수 냄새가 가득했고 거실 한가운데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걸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제 남편이 그 여자의 집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도 본 적 없는 편안한 표정으로 방 한 구석에는 민지가 라이브 방송에 쓰는 조명 장비와 화장품, 명품 가방이 널려 있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제 남편의 월급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며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였어요. 욕실 문이 열리며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민지가 나오더군요. 저를 보자 한 걸음 물러나며 입을 틀어막았죠. 언니, 여기 어떻게? 그 말투, 그 가식적인 눈빛. 그 순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한테 인사하러 왔지. 그래도 내 남편이랑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으면 며느리 노릇 비슷하게는 했을 거 아니야. 민지는 당황했지만 곧 태세를 바꾸더군요. 언니, 나도 좋아서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언니 욕 엄청 했어요. 언니는 차갑고 계산적이고 사랑이 없는 여자라고. 그 순간 저는 민지에게 그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그녀가 남편에게 그 여잔 바보라고 말한 그 장면을요. 민지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입을 다물고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나 이미 다 가졌어요. 그 사람도, 돈도, 몸도. 언니가 지금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가방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녀의 쇼핑몰 사업자 등록지 주소와 허위 마케팅 고발 문서, 그리고 개인정보 무단 활용에 대한 민원 자료. 넌 이제부터 하나씩 잃어가게 될 거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직접 느껴봐. 민지는 그제야 입술을 떨며 제게 달려들 듯 했지만 저는 한마디 더 남기고 돌아섰어요. 그 남자, 너도 결국 버릴 거잖아. 넌 그런 여자니까. 그리고 나는 민지 집을 나서며 이제 2차전이 시작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제 공적으로 그 둘을 끝장낼 차례였어요. 민지 집을 나선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법과 시스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변호사에게 상간녀 소송을 정식으로 의뢰했고 민지의 사업체 주소지로 내용 증명과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냈어요. 그녀가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내 가정을 무너뜨렸는지 그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요. 며칠 후 민지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언니, 제발 소송까진 가지 말아요. 저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저는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단 말. 그 사람한테 하라고. 내 인생을 가지고 놀아놓고 이제 와서 후회해? 그런 감정은 너무 늦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그대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보자고 하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게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야. 이혼은 안 된다. 우리 손주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주 얼굴을 어떻게 보느냐고요? 간단하죠. 제가 키우면 돼요. 이 아이 절대 그 인간한테 안 보내요. 접근 금지도 신청했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분명 저를 얕봤을 겁니다. 평소 말대꾸 한번 안 하던 며느리가 이렇게 매섭게 나올 줄은 몰랐겠죠.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네가 참아야지. 그 여자야 그냥 남자한테 휘둘린 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끊어져 버렸어요. 어머님, 그 여자는 제 후배예요. 우리 결혼식 때 사진도 있어요. 그 여자 일부러 우리 집 가정 무너뜨리려고 접근한 거예요. 그걸 제가 참고 넘어가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말은 곧 이제 시댁도 제 편이 될 수 없다는 뜻이었죠. 좋아요. 그렇다면 전 더 이상 이 가족에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방식대로 내 손으로 되찾기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는 남편이 일하는 공무원 조직에 감사실에 내부 민원을 넣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 중 반복적 불륜 및 가정 파탄, 상간녀에게 금전적 지원이라는 내용으로요. 이제부터 그들의 사회적 지위까지 하나씩 무너뜨릴 겁니다. 감사실에 민원이 접수된 지 일주일 뒤 남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저는 익명 민원으로 제출했지만 남편은 직감했겠죠.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그날 밤 그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붙잡고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이건 너무하잖아. 내 직장까지 망가뜨릴 거야? 저는 말없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내 가정, 내 인생은 망가져도 괜찮고 내 자존심은 괜찮았냐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 모습이 한때는 짠할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한낱 가엾은 파멸자일 뿐이었죠. 그의 고개 아래 저는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상간녀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였습니다. 민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과 온라인 쇼핑몰 수익 계좌, 부동산 임대 계약건까지 제가 확보해 놓은 모든 걸 법적 조치로 묻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민지의 계좌는 동결되었고 그녀가 운영하던 쇼핑몰은 결제 기능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고객들의 항의와 악성 댓글, 소셜미디어 상위 폭로까지 이어졌죠. 며칠 뒤 민지는 저에게 또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제발 그만해요. 나 폐업할게요. 돈 다 드릴게요. 제발.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돈? 돈으로 해결될 거였으면 진작에 끝났겠지. 넌 내 인생을 짓밟았어. 이제 내 차례야. 그 고통 평생 기억하게 해줄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민지와 남편이 함께 있었던 모텔의 카드 내역과 CCTV, 그 자료들을 확보해 한 장의 문서로 정리했어요. 가정법원 제출용 이혼 소송 서류. 거기엔 이렇게 적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장기간 반복되었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입니다. 그 문서를 보며 저는 다시는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는 다 지웠습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끝까지 복수하는 것. 내 인생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 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남편은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서 울면서 애원했죠.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너랑 아이 없으면 못 살아.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줘. 이제 와서 기회라니요. 그가 저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얼마나 철저히 조롱했는지 잊은 걸까요? 저는 문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폰을 통해 말했어요. 기회는
너랑 그 여자한테 다 줬어. 널 믿었을 때. 너무 많이. 그제야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불쌍하다 느껴질 틈도 없이 오히려 통쾌했습니다. 그 후 법원에선 제가 제출한 모든 자료를 근거로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판단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둘 다 제가 가지게 되었고 남편은 접근 금지 명령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지에겐 상간자 위자료 3천만 원이 청구되었죠. 민지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 명의의 자산을 가압류하고 소송 결과를 근거로 언론 고발 사이트에 정식 게시 요청을 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낸 상간녀, 자신의 쇼핑몰 수익을 전부 남편의 돈으로 꾸려온 여자, 그녀가 SNS에서 보여주던 반짝이는 삶은 이제 댓글창이 불타는 지옥이 되었고 도둑년이라는 낙인이 박힌 채 그녀의 브랜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제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네가 이긴 거야. 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승부가 끝났을 땐 굳이 대답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무너졌고 남편은 해임 조치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명예퇴직조차 거부당했고 이젠 그 어떤 조직도 그를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 둘은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야겠죠. 서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서로의 인생을 갉아먹으며 그리고 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모습을 지켜볼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천천히 내 인생을 무너뜨린 대가가 얼마나 뼈저린지 그들에게 평생 각인되게 할 겁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남편과 민지는 조용히 사라진 듯 했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민지는 위자료를 피하기 위해 폐업 신고를 하고 SNS 계정도 모두 삭제했지만 이미 캡처된 게시물들과 고객들의 후기, 댓글들이 온라인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던 쇼핑몰 관련 업체들도 하나둘씩 계약을 끊었고 민지의 이름은 온라인 검색어에 상간녀, 불륜녀, 도둑년이라는 꼬리표로 남게 되었죠. 한 번은 제가 카페를 정리하고 나가려던 늦은 저녁,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머리는 푸석했고 예전의 화장기 가득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줘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사람도 나한테 손절했어요. 나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그녀는 울면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가 너한테 했던 말 기억나? 너 결국 그 남자도 버릴 거라고. 결국 그러잖아. 민지는 울면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딱 한마디 남겼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대가야. 넌 그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복수의 쾌감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파국을 만든 장본인들이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오히려 허무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하나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댁 쪽에서였습니다. 남편이 민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이었죠. 걔가 남편 통장에서 1,000만 원 넘게 빼갔대. 그 돈 어디 갔는지도 모른대. 아마 해외로 도망갔을지도 몰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그 남자도 자기가 고른 여자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거죠. 이제 남편은 직장도 돈도 여자도 모두 잃고 나서야 비로소 무너진 자신의 자리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정말 통쾌했어요. 이보다 더한 결말이 어디 있을까요? 남편이 민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오히려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도 내심 바라던 시나리오 중 하나였거든요. 제 남편이, 아니 이제는 전 남편이 될 그 인간이 자기가 버린 사람에게 똑같이 배신당하길 바랐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따랐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바쁘게 달렸죠. 흔들릴 겨를도 없이 분노와 계획만으로 움직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지나간 시간들이 필름처럼 흘러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둘이 처음 같이 산 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가 흘린 눈물, 명절마다 서로 힘들다며 껴안고 버텼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이제는 다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런 감정에 젖어 있던 그때,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민지였습니다. 나는 너처럼 강하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그만 포기하려고 해. 미안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머물던 고시원으로 응급인력이 출동했죠. 며칠 뒤 들은 소식에 따르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지는 연락처를 모두 끊고 이름까지 바꾸며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그녀에 대해 들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반면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직장에서 정직 처리 후 결국 퇴직을 선택했고 그 후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이 도시를 떠돌아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댁의 먼 친척이 제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 사정하더군요. 저는 그 말에 단호하게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사람 밥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 입이 내 이름을 다시는 못 부를 만큼 꽉 막히게 할 생각이니까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사라졌고 남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흔적까지 싹 지워버려야 이 이야기는 진짜 끝나는 거니까요. 전 남편과 민지가 겪는 고통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되기 전까지 저는 그들을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세상에서 지워야 비로소 저의 복수가 완성되는 거였거든요. 먼저 민지가 운영하던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 그리고 쇼핑몰 리뷰에 남아있던 가짜 후기, 지인 알바 흔적들을 모두 수집해서 허위 광고 및 소비자 기만 행위로 정식 고발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이 등록된 사업자 정보와 관련된 전자결제 계좌, 온라인 플랫폼 로그 기록까지 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추적해 해당 플랫폼의 정식 민원 접수도 병행했죠.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민지 이름으로 운영되던 쇼핑몰 도메인 자체가 폐쇄되었고 검색 엔진에서도 이름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서 있는 건 예전에 그 순하고 참기만 하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망가졌지만 그 모든 걸 되갚으며 살아난 여자. 그리고 이제 이름을 잃은 민지, 직장을 잃은 전 남편. 이제 남은 건 그들이 망가뜨렸던 저와 제 아이의 삶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또 하나의 통보를 받게 됩니다. 바로 전 남편의 파산 신청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지인들에게 빌린 돈, 신용카드 연체, 그리고 위자료조차 감당하지 못한 채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사실에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나왔죠. 그래요. 이 남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법을 모르고 그저 도망만 치다 결국 자신조차 포기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 겁니다. 파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아이 양육비는 면책이 되지 않으며 그의 고통은 평생 따라다닐 기록으로 남을 테니까요. 저는 즉시 파산 법원에 이의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가 고의로 빚을 만든 점, 상간녀와의 관계로 생긴 도덕적 책임을 피하려는 행위임을 입증하며 이런 자에게 면책을 허락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항의했죠. 그는 결국 파산 신문을 받으면서도 제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입니까? 그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답을 대신해서 속으로 말했죠. 넌 끝난 거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어. 이게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복수의 결말이야. 전 남편의 파산 이의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그는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이 양육비는 법원 명령에 따라 매달 납부해야 했고, 만약 하루라도 미납하면 가압류가 자동 집행되는 구조로 만들어놨죠. 그는 매달 수치심을 견디며 저에게 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은 아니었어요. 그가 회사에 복직할 수 없도록 제가 제출한 감사 민원은 그의 인사기록에 품위 손상 징계로 남았고, 그 어떤 공공기관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그가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노동시장에서 최하위로 떨어지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후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솔직히 더 이상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제 복수는 충분히 완성됐으니까요. 한때 저를 짓밟고 비웃었던 두 사람은 서로의 칼날에 찔리며 평생 다시 일어서지 못할 생채기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저는 그걸 두 눈으로 또렷하게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며 저는 어떤 미련도 감정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기억할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여자가 복수심 하나로 세상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를. 이제 저는 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해서 잊은 건 아니에요. 세상 모든 민지들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배신자들에게 제가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난 널 끝장낼 준비를 시작했어. 그것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나의 복수극이었습니다.